안녕하세요. 칠순이 코앞인 평범한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의 갖은 풍파를 겪다 보니까 어느덧 삭신이 쑤시는 나이가 됐네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미래보다는 자꾸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끝나 있길 바란 적도 있었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살게 되니까 그 지긋지긋했던 옛날이 떠오르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옥 같은 날들을 지나와서 그런지 지금이 너무 좋아요.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근사한 집도 차도 없지만 하루 세끼 먹으면서 마음 편한 지금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답니다. 지금 제 일상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손자 학교 이야기를 듣는 게 일상이에요. 어찌나 똘똘한지 제가 다 기특해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손자도 있는데 형이 공부하면 자기도 따라서 공부하려고 하고 뭐든지 형이랑 함께 하려는 귀여운 손자랍니다. 옛날에 제 아들과 딸을 키울 때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는데 요즘 딱 그런 기분이에요. 손자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제 배가 다 부른 것 같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식은 부모 팔자 닮게 된다는 말처럼 제 아들은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과 딸을 키워야만 했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남편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났어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숨을 거뒀다는데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큰아들이 고등학생일 무렵이었어요. 큰아들도 미성년일 때였는데 제 옆에서 가장 힘이 돼준 아이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고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정말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죠. 돌이켜보니까 참 하늘도 무심하네요. 제 아들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은 자기가 장남이라서 집안을 책임지겠다면서 저한테 다짐을 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갈게요. 대학교 안 가고도 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집안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그러면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아니에요. 저 정말 공부라면 지긋지긋해요. 바로 취업해서 돈 벌고 싶어요. 나중에 여동생 대학교 간다고 하면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저보다 더 공부 잘하는 우리 막내 밀어줘야죠. 미안하다. 못난 엄마 만나서 네가 이런 생각이나 하게 만들고. 난 부모 자격도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엄마 덕분에 철들어서 이런 생각도 다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잖아요. 전 일찍 철들어서 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너무 빨리 집안의 책임감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엄마한테 대들기도 하고 용돈도 받으면서 사는데 제 아들은 빨리 돈 벌어서 나중에 여동생 학비 보태주겠다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는 먼저 간 남편도 원망스럽고 능력도 없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제 자신도 싫었어요. 정말로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큰 결심하고 취직한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괜히 눈물이 앞을 가리곤 했어요. 부모라면 자식 하는 일 잘 되라고 밀어주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 같은 현실이 착잡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씩씩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말로 집안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첫 월급이 나오던 날 다 같이 외식을 하자면서 세 식구 외식도 했었어요. 아들은 첫 월급이 뿌듯했는지 저와 막내딸에게 흰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주는 첫 용돈,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씩 줄 테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거 다 사. 엄마도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씩 챙겨드릴게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넣어두고 넣었어. 엄마, 저는 우리 가족이 풍족하지 못해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가장 많이 느끼는 듯 했어요. 제가 아무리 남편 빈자리를 채워보겠다고 열심히 벌어도 부족함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아들에게 짐을 준 것 같았죠. 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착실하게 저금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돈을 벌면 사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아들은 오로지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돈을 모으나 싶었는데 다 막내딸 때문이었죠. 자기는 대학을 못 갔지만 막내 여동생은 대학교에 꼭 입학시키고 싶다면서 아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아들이 막내 여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다가도 사실은 대학교에 가고 싶었을지 모를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아들은 집안의 생활비까지 보태면서도 정작 본인한테는 아끼고 아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견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때 아들이 생활비는 주는 날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한밤에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네요. 제가 너무 무능해서 아들이 고생하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들 덕분에 똑똑했던 막내딸은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대학교 합격증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 대학교 합격했어. 다 오빠 덕분이야.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처럼 살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돈 벌어서 너만 잘 챙겨. 집안일은 이 오빠가 있잖아.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오빠도 이제 오빠 인생 살아. 우리 가족 잘 살면 그게 내 인생이지. 우리 막내 자랑스럽다. 유난히 공부를 잘했던 막내딸은 아들의 도움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매가 우애 깊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사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 험한 세상에 가족이라도 힘이 되어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핏줄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은 정말로 막내딸 등록금을 보태줬습니다. 그 덕분에 막내딸은 별탈 없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덧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되어 있었고 막내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막내딸까지 자기 밥벌이를 알아서 하고 있으니 집안의 안정이 깃드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사했던 회사에 여전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공장에 취업한다고 했을 때 얼마 못 다니는 건 아닌가 했는데 아들이 잘 다니는 걸 보니 기특하더군요. 참, 아직도 제 아들을 보면 양가 감정이 듭니다. 기특했다가 마음이 짠했다가 참 눈물이 흐르는 자식이에요. 어느새 장가갈 나이가 된 아들은 30 초반에 참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는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인사를 시켰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전 며느리는 첫인상이 새초롬하고 예쁘장했습니다. 집안을 다 뒤집어 놓게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두 손을 붙들고 눈물로 환영했었네요. 인생은 참 한치 앞을 모른다지만 제 인생만 유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았습니다. 아들은 뭐에 빠졌는지 전 며느리한테 푹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전 며느리가 첫인상도 좋았고 싹싹하기까지 해서 큰 어색함 없이 막내딸과도 잘 지내더군요. 성격도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저는 집안에 아들만한 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온 시댁이 낯설 텐데도 주방에 있는 저를 보고는 주방까지 와서 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철 씨가 어머님 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요. 저도 어머님 손맛 어깨 넘어 배우러 왔어요. 우리 영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뭐 배울 게 있나. 그냥 잘 먹고 가요.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1급 비밀 같은 건 아니죠? 저 좀 알려주세요. 물론 어머님 손맛을 못 따라가겠지만 저 뭐든 다 잘 배우고 잘 해낼 수 있어요. 저는 싹싹하게 말하는 전 며느리가 예뻐 보였어요. 제가 뭘 하면 옆에서 제잘거리면서 떠들고 웃는 모습이 여고생처럼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처음 인사 온 전 며느리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전 며느리는 큰아들이 없어도 혼자서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자주 봐야 정이 든다면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올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전 며느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한박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사돈 식구들도 만나보니 전부 좋은 분들이셨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성실해서 보기 좋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아들과 전 며느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준 용돈과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돈을 조금씩 모아서 아들 장가 갈 때 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들이 벌어온 돈을 쉽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들은 제가 그동안 돈을 안 쓰고 모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들은 울면서 손주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며 효도하겠다고 저를 안아줬어요. 자식 결혼시킬 때 부모는 가장 심정이 복잡해진다고 하던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저 자식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들은 결혼 후 첫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죠. 그러다 몇 년 후 전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다복한 가정을 꿈꾸던 아들이 원하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아들 인생에 시련의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찾아오고 있었죠. 전 며느리가 임신 8개월 차가 됐을 때 아들이 회사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겁니다. 갑작스런 사고 소식에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이 생각나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들은 오래 다녔던 공장에서 일하다가 한쪽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는 응급실 앞에서 제발 우리 아들 살려만 달라면서 울면서 빌었어요. 전 며느리는 만삭의 몸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제 옛날 모습 같아서 전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면서 아들이 무사하기만을 빌었어요. 그런 기도 덕분인지 아들은 긴 수술을 무사히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장애가 생기고 말았어요. 기계 빨려 들어갔던 팔을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도 저는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라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죠. 사람이 일단 숨만 붙어 있으면 이승에서 못할 일이 뭐 있겠나요? 그 아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사고 관련 보상금을 받고 실직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기계를 다뤄야 하는 일인데 팔을 한쪽 못 쓰게 되니까 더 이상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날 이후 아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제 아들의 무너져 내린 모습에 제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감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전 며느리가 아들을 잘 챙겼습니다. 당장 일자리도 잃고 한쪽 손도 못 쓰게 된 아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전 며느리는 울기만 하는 아들 옆에서 아들을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어나. 이렇게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만삭의 몸으로 아들을 다독이는 전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전 며느리를 내보내고 제가 아들을 달래려고 했어요. 전 며느리는 제가 오자 자리를 피해줬고 저는 그렇게 누워서 울고만 있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들 일어나. 지금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너 가장이야. 이렇게 누워만 있는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없던 일 되는 것도 아니잖니.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힘내자. 엄마,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런 상태로 살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저는 이제 집만 될 뿐이라고요.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너 아빠 떠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 안 나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숨만 붙어 있으면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저 너무 무서워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아들은 자신이 팔을 하나 못 쓰게 된 현실이 기가 막혀 눈물만 흘렸어요. 하긴 이런 잔혹한 현실 앞에 누가 의연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말은 저렇게 했지만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훌훌 털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자기한테는 아직 두 다리와 팔 하나가 있다면서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죠. 저는 그런 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보태줬어요. 그 무렵 만삭이었던 전 며느리는 건강한 둘째 손자를 출산했어요. 아들은 둘째 아들 안아보고는 더 확고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두 명이나 되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심기일전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아들은 처자식을 생각하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한 아들과 달리 전 며느리는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듯 했어요. 그렇게 아들 옆에서 아들을 다독였던 전 며느리인데 살 길이 까마득하다고 생각했는지 삶의 의지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 손자도 겨우 돌보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손자들을 대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손자들 좀 봐달라면서 저한테 맡기곤 했었거든요. 전 며느리가 우울증이 와서 무기력해져 있자 아이들도 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전 며느리를 대신해서 아이들 챙기는 일에 솔선수범했고요. 그렇게 전 며느리의 우울증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깊어졌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네요. 아들은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려고 고군분투였어요. 그래도 큰 손자는 유치원, 둘째 손자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어서 등원, 하원을 도와주면서 제가 손자들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들이 제 집에서 놀고 있던 손자들을 데리고 가려는데 큰 손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우리 집은 너무 더럽고 냄새만 나요. 집이 얼마나 더러운데 그래. 엄마가 맨날 집에서 술 마시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려서 집에서 냄새 나요. 나 유치원 가면 애들이 냄새 난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저는 큰 손자의 말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들은 큰 손자의 말에 오늘 집 청소하려고 했다면서 황급히 가려고 했어요. 저는 손자 말이 마음에 걸려서 아들과 같이 아들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죽하면 손자가 저한테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겠나 싶었죠.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들과 아들 부부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직접 본 아들 부부의 집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정말 TV나 말로만 들어보던 쓰레기집과 다름없었어요. 어린 손자들이 그동안 그런 환경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대체 집에 있는 저 며느리는 무얼 하고 있나 방을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또 술을 마신 건지 방 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방구석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거실이며 방이며 온통 편히 앉을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던 아들은 도저히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 며느리는 그런 집을 정돈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뒷구석이 이러니 큰 손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할 만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전 며느리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넌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방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제가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데 술도 못 마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정신 차려. 애들도 오고 남편도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술에 떡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남편 오셨구나. 돈도 많이 못 벌면서 이젠 집안일도 못하는 짐덩이 같은 남편인데 제가 왜 이러나요?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전 며느리의 말에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술주정을 하는 건지 전 며느리는 제 아들을 모욕하면서 하염없이 한탄을 늘어놨어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밤낮으로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 아들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며느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제 아들도 술주정처럼 막말을 내뱉는 전 며느리의 말을 들었는지 손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화가 나서 저는 전 며느리를 보며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장 정신 못 차려? 어린애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으면 이렇게 술만 마시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세상 끝난 사람처럼 왜 이러고 있어? 어머님, 저 사람 다친 순간부터 세상이 끝난 거예요. 어머님 같으면 저런 사람이랑 살 수 있으세요? 어머님은 자식이니까 그렇지. 저는 무슨 죄예요? 팔자 사나운 사람 만나서 제 인생도 꼬였다고요. 뭐? 팔자가 꼬여? 사고야 어쩔 수 없다 쳐도 그 이후에는 둘이 힘을 합쳐 될 거 아니야. 당장 일어나, 당장. 한 번만 더 애들 앞에서 취한 모습 보여봐. 그때는 내가 못 참어. 저는 전 며느리를 다그치며 말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다독이던 전 며느리인데 그놈의 돈이 뭐라고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아들이 살아오던 인생 방식을 보면 충분히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여동생 학비 챙겨가면서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는 그런 아들 무시하면서도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집에서 펑펑 써대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의 난장판 같은 집을 직접 본 이후로는 시간이 되면 아들네 집을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하고 나면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술은 좀 덜 마시는 것 같았는데 집에서 배달 음식만 먹는 건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시켜보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전 며느리는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도 분리수거도 할 줄 몰랐어요. 주방 쪽으로 있던 베란다를 보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갈 때마다 버려도 소용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집구석에서 배달 음식만 먹으면서 쓰레기만 쌓아놓고 있으니 집에서 냄새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더러운 집 거실 구석에서 놀고 있는 손자들을 보니까 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손자들은 저만 보면 배고프다며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식들이 뭘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저 거실에 누워서 TV만 보면서 낄낄거리는 전 며느리를 보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우선 집안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워있는 전 며느리를 일으키며 소리쳤어요. 일어나! 하루 종일 먹었던 거라도 치워! 이걸 다 어떻게 치워요? 돈만 있었어도 이사 가면 그만인데. 어쩜 이렇게 집구석에 돈이 없는지. 어머님, 저는요. 아무리 없는 집이라 해도 이렇게 돈 한 푼 없는 집인 줄은 몰랐어요. 뭐야? 네가 이렇게 집에서 돈만 쓰고 누워만 있으면 있던 돈도 순식간에 사라지겠다. 나가서 돈 벌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 치우고 살라는 게 어려운 일이야? 당장 일어나, 당장! 저는 늘어져서 꼼짝도 안 하려는 전 며느리를 일으켜서 겨우겨우 치우기 시작했어요. 전 며느리가 청소하는 동안 저는 손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한테 분리수거하고 오라면서 내보냈어요. 우울증이라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되나요? 오히려 작은 거라도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해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죠. 게다가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생각했던 전 며느리의 증상은
그냥 화내고 무작정 떼쓰기만 하는 애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같이 지쳐갔습니다. 말로는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전 며느리는 우울증 걸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았달까요? 한 번은 막내딸이 쉬는 날이라면서 아들네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동안 저를 통해서 대충 사정 알고 있던 막내딸은 조카들 걱정된다면서 온 거예요. 막내딸은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바빠서 못 오다 오랜만에 본 조카들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며느리는 오랜만에 본 막내딸을 보며 말했어요. 아가씨는 살만한가 봐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 게 오빠잖아요. 근데 왜 오빠 저렇게 되니까 모른 척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나요? 저 그동안 조카들 입고 먹는 거 다 보내고 있었어요, 언니. 그리고 새언니가 이렇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만 사람이에요? 나 우울증 환자라니까요? 나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콱 죽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나부터 돈 좀 줘봐요.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는데 나도 돈 좀 달라니까요? 돈 주면 집 청소도 하고 애들 잘 키워볼게요. 큰손자는 갑자기 죽어버리겠다는 전 며느리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특히 큰손자는 말도 제법 알아들을 시기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이 우니까 아우도 운다고 작은 손자도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애들이 울면 엄마로서 달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며느리는 갑자기 우는 애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내가 울지 말라고 했지. 울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뚝 그쳐. 전 며느리가 애들한테 하는 소리는 참 가관이었어요. 저는 듣자 듣자 하니 기가 막혀서 전 며느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돈 타령한다고 돈 떨어져? 왜 엄한 애들을 잡어? 너 돈 있으면 술 마시거나 배달시켜 먹거나 하겠지. 너 지금도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헤프게 쓰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너 이제 용돈도 쓰지 말고 한 푼이라도 아껴. 어머님이 뭔데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요? 누가 너 멱살 끌어다 앉혀놨어? 왜 가족들한테 화풀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전 며느리는 억울하다며 목 놓아 울었어요. 막내딸은 황당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손자들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었습니다. 참 애들 엄마로 자격 없는 사람인 걸 아는데도 제가 함부로 그 천륜을 끊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손자들을 보고 있길래 물어보니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 돈 벌겠다고 나갔어요. 대리운전으로 몇 푼이나 버냐고 한탄만 하더니 자기가 벌겠대요. 차라리 그렇게 나가 있는 게 나아요. 정말 저도 답답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타령하던 전 며느리는 자기가 돈 벌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나간 후부터 아들 부부 사이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전 며느리가 이틀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아들한테 뭐 하고 다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포기한 듯 그냥 나가서 자기 할 일 하게 두는 게 낫다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애가 둘이는 여자 옷들 치고는 빨래통에 짧은 치마와 속살이 다 비치는 얇은 브라우스들이 있는 거예요. 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답답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제 아들이 70kg쯤 되는 정상 체중이었는데 갑자기 살이 쏙쏙 빠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손자들도 배고프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질 않았고요. 아들은 말라가고 손자들은 배고프다는 말만 하는데 뭔가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래? 이 엄마한테 말해봐. 너 이러다가 죽어. 네 자식들은 또 어쩔 건데. 엄마, 죄송해요. 묻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면목 없어요, 엄마. 아무리 아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아들은 묵묵부답이었고
하루하루 피골이 상접하듯이 말라갔어요. 저만 보면 울기만 하는 아들을 보니까 가슴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들 에너지를 전 며느리가 뺏어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전 며느리는 화장도 짙어지고 옷도 더 화려해졌어요. 저는 전 며느리를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다니길래 애 엄마 옷차림이 그게 뭐냐? 너 조금만 숙여도 뒤에 다 보여. 신경 끄세요. 보이라고 입는 치마예요. 정신 나갔구나 너. 내 아들은 왜 저렇게 말라가는데. 대체 애들도 안 보고 남편은 피골이 상접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애야? 아우 귀찮아 정말. 혹시 심심하세요? 왜 맨날 아들 집을 왔다 갔다 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치마폭에 아들 감사 지키려고 그러세요? 내가 잘 살면 오겠어? 손자들은 배고프다고 울지. 집에 가기 싫다고 더럽다고 하지. 내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말라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럼 어디 열심히 찾아보세요. 저야말로 집구석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전 며느리는 제 추궁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들 집을 오고 가면서 아들을 예의주시했는데 아들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한 번은 아들 얼굴에 누가 봐도 손톱 자국으로 핥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묻자 아들은 제발 모른 척 해달라며 울었습니다. 정말 속이 갑갑했어요. 전 며느리가 밖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집에서 손자들과 있었죠. 전 며느리가 밖에 나가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마치 귀신에라도 홀린 사람처럼 전 며느리 말에 그대로 복종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이 답답해서 등을 내리치면서 정신을 차리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심하게 아파하는 거예요. 다 늙은 제가 아들 등을 내리치면 얼마나 세게 쳤었겠어요? 너무 이상해서 저는 아들 윗도리를 들어서 등을 봤어요. 아들 등을 본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이 사태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아들을 추궁하며 물었어요. 몸이 왜 이래? 얼굴에는 핥힌 자국에다가 등은 온통 멍투성인데 나보고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와? 당장 말해. 대체 왜 이러는데? 엄마 미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이거 제가 찍은 건데 좀 봐주세요. 저 이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다그치며 묻자 아들은 핸드폰을 열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아들이 직접 찍은 듯한 영상을 보자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영상에는 아들이 불편한 몸으로 집을 정리해 보려고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전 며느리 치마를 밟자 갑자기 전 며느리가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정말 전 며느리는 손을 뻗어서 닿는 곳은 전부 때리고 있었어요. 영상 속 아들은 몸을 숨기며 피해보려 했지만 전 며느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아들을 때렸습니다. 진짜로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영상 속 아들은 전 며느리한테 구타를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눈물도 안 나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멈춘 기분이었는데 마침 전 며느리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짙은 화장에 높은 힐, 그리고 또 어김없이 짧은 치마를 입고 경박스럽게 껌을 쫙쫙 씹으며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때 저는 너 잘 걸렸다 하는 심정으로 전 며느리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 질렀어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내 아들한테 손찌검하고 너는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너 사람처럼 못 살게 만들어주마. 아주 오늘 너 잘 걸렸어. 왜 이래요? 어머님 아들이 못난 걸 왜 절 탓하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전 며느리 반 죽여놓겠다는 심정으로 머리채를 잡고 안 났습니다.
그 순간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는 전 며느리의 외침에도 아랑곳 않고 며느리 허리를 다리로 걷어찼어요. 남편 죽고 안 해본 일이 없어서 저는 소나기 힘이 좀 센 편이었거든요. 한 번 쥐어잡은 전 며느리 머리채를 절대 놓치지 않고 정신 못 차리게 흔들었더니 사족을 못 쓰더군요. 전 며느리는 제가 눈이 돌아서 계속 때리자 이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집을 나갔어요. 아들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뼈가 앙상한 팔로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그때 제 아들의 몸무게가 55kg였어요.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아들이 있는데 제가 못할 게 뭐가 있겠나요? 몸도 불편하고 깡마른 아들 때릴 곳이 어디 있다고 때립니까? 때리길.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간 저 며느리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오면 가만 안 두려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전 며느리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찾지 말라면서 말리더군요. 그래도 전 마지막 의심이 드는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전 며느리 차림새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며느리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 며느리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그렇게 쥐잡듯 잡고 살았다니 기가 막힐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 며느리가 어떻게 문자를 남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두드려 맞고 도망 나간 저 며느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저 다른 남자 아이 임신했으니까 찾지 마세요. 애들은 어머님 손자니까 어머님이 키우세요. 세상에 이런 문자만 남기고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것도 기가 막힌데 다른 남자애를 임신했으니 찾지 말라뇨. 정말 개념이 상실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아들과 두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런 개념 없는 사람 가만 안 둔다면서 이를 갈았어요. 저는 전 며느리 행적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고 결국 전 며느리가 다니던 노래방에서 그 행적을 찾아냈어요. 전 며느리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만난 손님과 눈이 맞아서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랑 살겠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혼까지 요구했고요. 저는 외도 증거 잡아서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챙겨받으려고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저는 전 며느리가 동거를 하는 남자가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찾아갔어요. 손자들 두 놈 양손에 잡고 공업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공업사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공업사 사장이 상간남이라면서? 내 아들 위자료 내놔, 이 나쁜 놈들아. 남편의 자식까지 버리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저는 공업사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저를 봤습니다. 공업사 사장은 당황한 듯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전 며느리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보는 눈도 많으니 따로 이야기하자며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더군요. 얼떨결에 손자들도 같이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들을까봐 다른 직원에게 애들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 며느리와 바람을 피는 그 남자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동거 중인 여자, 애 딸린 유부녀인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유부녀라뇨? 그 사람 유부녀 아니에요. 저한테 결혼 안 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결혼을 안 했다고요? 그럼 제 아들이랑 살던 여자가 귀신인가 봅니다. 손자들은 분명 엄마라고 부르는데 애가 없었다고 하니까 황당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 앞에 전 며느리와 아들 손자가 있는 가족 사진을 내밀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 토끼 눈을 하고 보는 거예요. 정말 간도 크구나 싶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 남자도 잘못 걸린 거였어요. 전 며느리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만난 남자한테 처녀인 척 접근해서 꼬신 거였습니다. 자동차 공업사 운영하면서 돈도 있는 남자 같으니까 아예 작정하고 꼬신 거였어요. 그 남자는 정말 유부녀인 줄 몰랐고 현재는 그냥 임신했다길래 동거 중이라면서 해명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자 남기고 도망갔던 전 며느리였죠. 저는 전 며느리 얼굴을 보자 기가 막혀서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팔자 펴보려고 작정한 정신 나간 여자가 여기 있었네. 문자 하나 딸랑 남기고 도망갈 땐 언제고.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내 아들 인생 망치고 너는 잘 살 줄 알았냐? 어머님, 왜 그러세요? 일단 나가세요. 저랑 얘기해요. 뭘 얘기해? 그동안 너한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저랑 합의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제발요. 내가 너 같은 년이랑 합의 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나는 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고 말 거야. 저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매달리는 전 며느리를 바닥에 패대기를 쳤어요. 그러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공업사 사장은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여자랑 노래방에서 만나서 정말 몰랐어요. 제가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 드릴게요. 몰랐던 것도 죄라면 죄니까 사죄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공업사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저도 동네 장사하는 사람인데 소문나면 정말 끝장이에요. 그럼 조건이 있어. 저 파렴치한 개념 없는 여자랑 결혼하지도 말고 같이 살지도 마. 저 사실 저 여자가 내 아이 가졌다는 말도 안 믿어요. 그냥 자꾸 우기니까 애 태어나면 검사부터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정말 제 애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절대 결혼 안 할게요. 당장 집에서도 나가라고 할게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나 또 올 거니까 지금 한 말 꼭 다 지켜요. 네, 그러니까 제발 공업사만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발 공업사에 오지 말라며 외치던 남자를 보며 안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전 며느리를 보면서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 시궁창까지 망하려면 혼자 망해야지. 왜 잘 살던 나까지 망치려고 달려들어? 2번 다시 여기 오지도 말고 지금 그 뱃속아이 내 아닌 거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 당장 지금 집에서도 짐 챙겨서 나가. 그렇게 전 며느리는 팔자 바꿔보려고 작정했던 남자한테 제대로 차이고 말았어요. 그제야 저는 맺혔던 한이 다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공업사에서 한바탕 뒤집어 놓고 손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자 집에 있던 아들은 저를 보고는 울더군요. 죄송해요. 평생 전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짐은 무슨 짐이야. 우리 아들 덕에 나는 남편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너 엄마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잖아.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애들한테 이제 너밖에 없어. 엄마, 저 다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 못할 게 없지. 난 아들 믿어. 오늘만 이렇게 울고 내일부터 절대 울지 말자. 저는 우는 아들을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러자 손자들도 다가와서 저와 아들을 같이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야 가정의 평안함이 깃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애들을 보며 작게 웃어 보였어요. 드디어 작게나마 웃는 아들을 보니 제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 며느리 외도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때 공업사 사장과 헤어지고 아이를 지웠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공업사 사장 남자가 전 며느리 뱃속아이 절대 자기 아이 아니라는 말이 진짜였나 봅니다. 그렇게 버림받고 혼자서도 못 키울 것 같았는지 지운 거예요. 어쩌다 저런 개념 없는 여자한테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나 모르겠어요. 참 생명이 안타깝다는 생각만 드네요. 지금은 어디서 죽었나 살았나 소식도 모르고 살고 있답니다. 양육비도 우선 나라에서 미리 받는 게 있어서 받고만 있고요. 저는 아들과 손자와 같이 살면서 손자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이 엄마 없이도 더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애들이 어둡고 어딘가 기죽어 보였는데 이제는 더 밝고 건강해 보여요. 첫째 손자가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수학을 아주 잘해요. 학교에서 100점 맞았다고 시험지를 자랑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답니다. 둘째 손자도 형이 하면 무조건 본인도 하겠다면서 따라해서 뭐든지 혼자서 척척 해내요. 이래서 애들은 외동보다는 형제가 좋다고 하는 것 같네요. 세상에 핏줄만큼 의지되는 사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아들들을 생각해서 새로 일자리 알아본다고 분주해졌어요. 그래서 월급이 많진 않아도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 몸무게인 70kg로 돌아와서 훨씬 건강해 보인답니다. 그때는 아들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문제를 돌파하고 나니까 지금은 훨씬 살만하대요. 옛말에 웃는 집에 복이 많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저희 집에 웃음이 많아서 그런지 없던 복도 굴러오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예전처럼 사는 걸 보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요. 여자 한번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칠 뻔했지만 이렇게 다시 잘 살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을 때 빨리 혹을 떼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 꼭 여기에 보내고 싶어서 두서없이 시작했지만 잘 다듬어져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저도 큰 용기 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 아들이 이 사연을 듣고 조금 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3일에 걸쳐서 사연투부 담당자님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슴속 사연을 털어내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네요. 팔자 사나운 저 같은 사람도 극복하고 사니까 부디 모든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된다면 정말 뜻깊을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에 새 희망과 함께 시작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사연만 듣다가 얼마 전 시모와 대차게 한판하고 난 뒤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시집살이로 골머리 썩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집 올 때 몰랐는데 제가 정말 대단한 집으로 시집을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는 줄 아세요? 시모가 저만 보면 맨날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워서 너한테 준 거다. 다른 집 며느리랑 달리 너는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러면서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서 대단한 덕이라도 봤으면 이런 사연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받은 건 스트레스뿐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이런 걸까요? 시모는 평생 업적이 아들 셋 키워낸 게 가장 자랑인 사람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되어서 자식 키우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 당연히 알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내가 키운 자식만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맨날 입만 열면 아들 자랑하던 시모는 아들 셋 전부 장가 보내고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모가 남편 뒤에 있는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해주는 건 없는데 입만 살아서 늘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시모입니다. 저희 남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술, 담배 할 줄도 모르고 돈 되는 일은 야근 특근도 마다 않는 책임감 있는 가장입니다. 월급도 10원 한 장 안 빼고 전부 다 저한테 맡기는 사람이니 착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 살면 세 식구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저까지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그래도 이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처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회사는 달랐지만 둘 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착실히 돈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집을 매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좋은 집에 차까지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왜 당신이 미안해. 그런 거 못 사는 건 나도 똑같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시작해도 정말 잘 살 수 있어. 나 못 믿어? 나는 돈은 없는데 배우자 복은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만났을까? 남편은 신혼집을 구하는 게 하늘에 있는 별 따기 같다면서 한탄을 하면서 저한테 사과도 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디 저희 둘만의 문제겠어요? 따지고 보면 저도 금전적 능력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남편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다독였어요. 둘이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그때는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댁도 그리 넉넉한 평편은 아니었거든요. 시댁은 구두방을 운영 중인 시부와 주부였던 시모, 그리고 남편, 시숙과 시동생이 있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시부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오면서 여러 부족함이 많았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결혼할 때도 남편의 목표는 자식들 어려움 없이 키우는 거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결국 친정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친정은 시댁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아빠가 매운탕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가게 일을 도우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친정에 돈이 있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친정에 부탁을 해보기로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친정에 갔는데 아빠는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아, 진작에 말을 하지 왜 이제 얘기해? 내가 그 큰 돈은 못 해줘도 3천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빠, 죄송해요. 손 안 벌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매운탕 열심히 팔아서 우리 딸 시집 갈 때 도움 주려고 벌었지. 나랑 네 엄마는 이 돈 너 주고도 잘 사니까 걱정 말고 좋은 집 알아봐. 아빠는 전세 자금으로 3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신혼집을 잘 구해야 좋은 기운이 든다면서 꼭 캐는 얼마나 들어오는지 입지는 어떤지 잘 알아보고 구하라면서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참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3천만 원도 큰 돈이라 죄송스러웠는데 아빠는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부모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그동안 각자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받은 3천만 원까지 더해서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친정에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걸 들은 시모가 저를 불러서는 100만 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세 구한다며? 이 돈도 보태서 알아봐. 나중에 살면서 해준 게 뭐 있냐고 트집 잡지 말고 그냥 받아. 어머님, 돈 안 주셔도 괜찮아요. 요즘 전세도 비싸서 저희 어차피 대출 좀 받아야 해요. 괜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히 살다가 시댁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고 내 아들 쥐어잡지 말고 그냥 받아. 내가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신세 편하라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그리고 나중에 해준 게 뭐 있냐? 그런 딴소리나 하지 말고. 세상에 전셋집 알아보는 아들 부부한테 100만 원 주면서 할 소리입니까? 금액을 떠나서 저는 그때 시모의 말도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트집 잡을까 봐 도와준다뇨? 괜찮다고 해도 하도 가져가라고 하는 통에 결국 저는 그 돈을 받고 말았어요. 근데 이 돈이 저한테는 쥐약인지도 모르고 받게 된 돈이었습니다.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했길래 저런 말을 하나 그때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던데 저런 시모를 보고도 이 결혼 과연 잘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시모 등살이 장난 아닌 것 같다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진 와중에 제 생각을 바로 잡아준 분이 시부였습니다. 시부는 제게 전화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 얻으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구나.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집안 가장으로서 내가 면목이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 날 닮아서 우직하고 성실해. 이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물려줬다. 아버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조금 부족한 채로 시작해도 채워가는 맛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주면 내가 고맙지. 나는 아들보다도 항상 며느리 편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거나 아들놈이 속썩이면 아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털어놔. 저는 시부의 전화에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시부를 보고 자란 남편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람이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던데 저는 그때 시부의 전화 한 통으로 큰 위안을 받았거든요. 돈이야 살면서 벌면 되는 건데 시부 같은 성품은 어디서 사올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늘 따뜻한 말과 배려심을 갖춘 남편이 시부를 보고 자라서 그렇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편은 결혼식도 올리고 작지만 저희 부부만의 단란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이 좀 껴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집이라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땐 그냥 결혼을 하고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게 좋기만 했어요. 남편과 의기투합하면 안 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직접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지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동생까지 결혼하면서 시댁에는 저까지 며느리가 셋이 됐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형님과 동서랑 서로 의기투합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세 며느리를 똘똘 뭉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시모였죠. 시모는 정말이지 유난히 심했어요. 그냥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건 아닌데 은근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톡톡 건들면서 화나게 한다고나 할까요? 제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임신하고 회사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을 때였는데 시모가 온다는 말도 없이 온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문을 열고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올 곳 왔어? 배고픈데 점심이나 차려봐. 갑자기 점심을요? 집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 아들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거냐? 집에서 쉬는 애가 냉장고 관리도 못하고 뭐하고 사는 거야? 제가 뭐 쉬고 싶어서 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챙겨요? 나는 뭐 임신 안 해본 줄 아니? 나는 애 가졌을 때도 항상 냉장고에 반찬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 어디서 유난이야 유난은? 저는 갑자기 찾아와서 냉장고를 이리저리 열어보는 시모가 불편했어요. 세상에 어느 시모가 아들 집에 쳐들어오듯이 와서는 감시라도 하는 것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나요? 게다가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남편 삼시세끼를 더 잘 챙겨야 한다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왜 이런 소리를 듣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시모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에 어머님 아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시면 저도 불편해요. 다 이러면서 살림 배우는 건데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막말로 시댁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다 훑어보시면서 말하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살림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저희 부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든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시모가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말했어요. 제가 집을 정말 쓰레기처럼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잔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 바짝 돈 벌어야 한다면서 회사에서 잔업하느라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해결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밥만 잘 나온다면서 저보고 괜히 밥 차리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시모가 와서 제게 냉장고가 부실하다면서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는 거의 저만 밥을 먹었고 남편도 아침만 먹는 정도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많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시모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만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시모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말했던 거예요. 자식이 결혼해서 살림 차렸으면 신경을 꺼야 서로 편할 텐데 시모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괜히 참견이었어요. 정말 한동안 시모가 집에 오면 없는 척 해야 되나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니까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시모를 맡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저는 시모가 저희 집만 온 줄 알았는데 동선의 집에도 갔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댁에 갔다가 시동생 부부랑 마주쳤고 저는 동서와 수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거실에서 시부, 시모, 시동생, 남편, 저 이렇게 있었고 동서가 주방에서 과일을 담아 나왔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고 시부의 권유로 시댁에서 다 같이 잠깐 모였던 날이었죠. 그런데 시모는 동서가 담아온 과일을 보면서 트집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꼭 이렇게 과일을 예쁘게 담지도 못하고 아주 맛 떨어져 보이게 가져오더라. 저번에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접시에 예쁘게 담는 거 알려줬잖니. 시모의 말에 시부는 놀란 듯 했어요. 시동생도 시모가 또 집에 왔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일자리 좀 알아봐. 왜 괜히 잘 사는 애들 집을 가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참견은. 그거 다 나중에 당신 아들 고생시키는 일이야. 그게 왜 내 아들 고생시키는 일이야. 다 내 아들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확인하러 다니니까 그만큼 대접받고 사는 거지. 당신은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어. 내가 집에 들어와서 시집살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혀서 진짜. 시모는 자기 아들이 반찬을 제대로 두고 먹는지 또 영양제는 먹는지 참견하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궁금하고 계속해서 챙기고 싶었으면 아예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시모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듣다 못해 지난번에 제가 당한 것도 있고 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원래 며느리 바늘로 찌르면 아들은 몽둥이로 맞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한테 화풀이 잘못하면 다 남편한테 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뭐야? 너 그럼 내 아들 쥐어잡고 산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널 바늘로 찔러?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말해주고 간 건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말뿐이었어요. 그날 어머님 다녀가시고 제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아세요? 아마 저보다 어머님 아들이 제 눈치 보느라 더 힘들었을걸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그동안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시모가 한두 번 왔던 것도 아니고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다니는데 이게 시댁에서 시모 모시고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그때 정말 참다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당당하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부는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어요. 당신 한 번만 더 자식들 집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며느리들 여기 못 오게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얼굴 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찾아다녀? 내가 진짜 며느리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네. 내가 뭐 나 잘 살자고 이러는 거야? 다 얘네들 잘 되라고 그래서 조언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무작정 해주는 말이 무슨 조언이야? 잔소리지. 정신 좀 차려 제발. 시부는 시모의 행동에 질린다는 듯이 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형님은 그동안 시모한테 당한 게 많아서 시댁도 잘 안 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쩐지 시댁에 오면 동서는 자주 보는데 형님은 잘 안 오길래 저는 형님이 바쁜가 했어요. 제가 이 정도로 당했는데 맏며느리였던 형님은 얼마나 시달렸을지 감도 안 오네요. 그래도 시부가 대화는 통하는 편이라 시모를 조금은 제지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형님과 겪었던 일이 있으니 더 시부가 시모를 단속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을 나와서 시동생 부부와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동안 있던 일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게 됐죠. 시동생과 남편이 자리를 피해줘서 동서와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그동안 시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번에는 베란다에 있는 빨래 보면서 흰 옷은 삶아서 손빨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걸 다 삶아요. 그때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어디서 옷 삶을 냄비를 챙겨 오셨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걸 다 삶았어? 막무가내로 오셔서 그걸 다 삶겠다는데 흰 옷들 안 삶으면 집에 안 갈 기세였다니까요. 동서는 그날 시모가 가져온 냄비에 옷을 삶고 손빨래를 하느라 허리 아파서 이틀을 알아누웠다더군요. 아마 제가 임신 안 했으면 똑같은 일을 당했을 것 같았어요. 동서는 그날 이후로 시모가 오면 집에 없는 척 몇 번 했더니 안 온다는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모가 말도 잘 안 통하고 답답한 사람이다 싶긴 했는데 정말 입이 벌어질 만한 사건에 놀랐어요. 그날 동서랑 서로 답답했던 일을 털어놓으면서 잠시나마 훌훌 털어낼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시모가 심심해서 일을 벌리는 것 같았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한 번은 시모가 형님과 저 동서를 시댁으로 따로 불러 모았어요. 저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또 집으로 올까봐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을 가보니 시모는 아예 작정하고 며느리를 다 불러 모은 거였어요. 시모는 주방에서 손칼국수를 만들겠다고 홍두깨까지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도 3덩이나 있었고 그걸 보자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시댁은 임대 아파트였는데 집도 좁은 편이었어요. 방 하나, 거실, 주방이 겨우 나눠져 있는 작은 평수였죠. 그러니 주방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손칼국수를 하자는데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탁 막혔어요. 그때 시모가 며느리들을 보며 말했어요. 뭘 그렇게 서 있어? 얼른들 자리 잡고 앉아서 반죽 밀어야지. 지금부터 해야 저녁에 다 모여서 손칼국수를 먹지. 사전에 말도 없이 이런 걸 준비하는 시모라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시모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주셔야죠. 저 유치원에서 애도 데려와야 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손이 4명씩이나 있는데 왜 못해?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못해요. 그리고 오늘 남편도 야근 있는 날이라서 집 못 비웁니다. 애초에 저녁에 다 같이 먹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아들 새 키우면서 손칼국수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걔들이 다 없어서 못 먹었어. 그건 옛날이고요. 면 요리 싫어해서 라면도 안 먹는 사람인데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형님은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얼굴로 시댁을 나갔어요. 저랑 동서는 어찌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온 시부 덕에 손칼국수 만들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시부는 며느리들 불러놓고 또 뭐하냐며 호통을 치셨고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이 아들 집 못 가게 하니까 내가 다 불러모은 거잖아. 내가 가지 말란다고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제발 그냥 애들끼리 살게 두라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밀가루 뜯어서 수제비나 만들어. 내 참 속 터져서 못 살겠네. 저와 동서는 시부 덕에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어요. 시부는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고 호통을 치다가도 저와 동서는 어서 가보라며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참 시댁만 가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시부도 시모 행동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시부가 며느리들 편에 서주니 훨씬 편하긴 했어요. 애초에 시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뿐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시모와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한 딸을 낳고 키우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육아가 힘들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하고 정신없는 날들이었죠. 제가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시모는 육아에도 정말 참견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로는 못할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늘 말만 너무 앞서서 문제였지만요. 한 번은 주말이라서 시부와 시모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시부가 손녀를 너무 예뻐해서 항상 작은 선물을 주시거나 장난감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조금 불편해도 가끔 집으로 초대해서 다 같이 밥도 먹곤 했어요. 딸아이가 3살쯤 됐을 때였는데 시부를 정말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쉬고 있었죠. 그러다가 주방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대뜸 오더니 쓰레기가 많다고 조금만 버리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마침 가게 가려던 남편이 일반 쓰레기 봉투를 하나 들고는 가는 길에 버리겠다면서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시모가 본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시모는 남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려는 남편을 불러 세우고는 남편 손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뺏어 들고는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다그치듯 말하셨고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려서 내보내? 남자가 이런 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제일 후져 보이는 거 알아 몰라? 너는 네 남편이 밖에서 무시당하고 후져 보였으면 좋겠니? 어머님, 무슨 쓰레기 봉투 하나 드는 걸로 사람이 후져 보여요. 그리고 집에 쓰레기 쌓아두는 것보다 낫지 왜 그러세요? 당장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찬 것도 아니고. 너 나 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지? 괜히 나 복장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나가는 길에 자기가 버리겠다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집에서 서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정 싫으시면 어머님 아들 데려가셔서 사시는 게 속 편하시겠네요. 제가 시모를 보면서 남편 데려가서 살으라는 듯이 말하자 시모는 갑자기 바닥에 쓰레기 봉투를 내팽겨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쓰레기를 내팽겨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시모가 바닥에 던진 쓰레기 봉투는 무참히 터졌고 한순간에 거실 곳곳이 쓰레기로 난리가 났어요. 갑작스런 소란에 애는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황당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대체 집에 올 때마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 안 되죠. 나는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나중에 음식 쓰레기 봉투도 들고 나가고 싶어? 남자놈이 냄새 풀풀 풍기면서 다니고 싶냐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저는 차라리 냄새 풍기면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살다간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혼당해서 평생 엄마랑 살길 바라는 거예요? 계속 이러실 거면 손녀도 보지 말고 사세요.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모는 갑자기 억울하다면서 울더군요. 집 바닥은 쓰레기 천지에 딸과 시모가 동시에 우는 탓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를 보면서 뭘 잘했다고 우냐면서 다그쳤어요. 그리고는 쓰레기 전부 치우고 가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말에도 이걸 자기가 왜 치우냐면서 화를 냈어요.
결국 시모는 시부가 호통을 치면서 다 치우라는 말에 집안 여기저기 떨어진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시부는 저한테 절대 도와주지 말라면서 말했고 저는 놀란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자리를 피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될 상황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쓰레기 버린다고 집안에서 쓰레기 봉투 던져서 터트리는 사람은 저희 시모뿐일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서 제가 집안일에 치여 살면 저희 부모님도 싫을 상황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에도 시부 덕에 시모는 스스로 바닥에 내던진 쓰레기를 다 치우고 갔습니다. 시모는 늘 저렇게 시부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도 꼭 이상한 고집이 꺾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5년 차가 되어 있더군요.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저와 남편이 청약에 당첨돼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해였어요. 딸이 점점 커가니까 살던 집이 좁아져서 집을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청약에 당첨됐던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드디어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보게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동안 아끼고 절약하며 살던 게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아껴서 돈을 모았다고 해도 대출은 필수였어요. 그래도 남편과 저는 마냥 좋더라고요. 꿈과 희망에 부풀어서 지내다 입주일이 됐고 처음으로 내 집이라고 할 만한 아파트에 첫 발을 들였어요. 이사 첫날 시부는 전화로 축하한다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사 잘했냐? 축하한다. 둘이서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뿌듯하다. 아직은 대출이 더 많아요. 부지런히 벌어서 갚아야죠. 그게 어디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빚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대견하다 우리 며느리. 어른들 도움 없이 이만큼 잘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다 고맙다. 아버님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음에 집들이 할 테니까 꼭 놀러 오세요. 저는 시부와 짧은 통화를 하며 초대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사 첫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전화가 온지도 모르고 짐 정리 한참이었습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전쟁 같은 앞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며칠 뒤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딸은 어린이집에 갔을 때였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오늘 저 쉬는 거 다 안다면서 직구경을 오겠다고 통보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그 전화 한 통이 태풍이 몰려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집에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너 시집 올 때 100만 원 해준 거 알지? 너 이 정도로 살게 된 거 다 내 덕도 일부 있는 거야. 100만 원 필요하세요? 누가 100만 원 필요하대? 하여튼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다는 소리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집에 어머님 지분을 왜 찾으세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100만 원 해주고 집에 지분 찾던 시모는 저랑 대화를 하다가 집안을 보겠다면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대체 무슨 꿍꿍인가 걱정이었는데 시모는 안방으로 가더니 갑자기 안방 바닥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당당한 목소리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이 방이 좋겠다. 아, 그래도 시부모가 안방에서 지내는 게 너희도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아, 안방에서 지내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너희들만 이런 집에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누가 봐도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리고 내가 100만 원 보탰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그냥 100만 원이 아까우면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다 같이 지내요? 방도 3개씩이나 되고 거실이 저렇게 넓은데 왜 못 지내? 안방은 내가 쓰고
너랑 네 남편 중간방 쓰면 되지. 그리고 애는 저쪽에 작은 방 주면 딱이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저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시댁에 손 벌린 적 없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결했지. 양가 어른들한테 쉽게 손 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이제 와서 방을 하나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좋은 말로 할 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뭐가 그렇게 싫은데? 진짜 억울한 건 나야. 아들 잘 길러서 키워놨더니만 내가 이 정도 덕도 못 보니? 정 싫으면 내가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돈 1억쯤 주던지. 뭐라고요? 1억이요? 내가 100만 원 준 거 잊었어? 그 돈에 이자 쳐서 주면 내가 아들 키운 돈 받는 거지. 무슨 이자를 1000%나 받아요? 어머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그냥 좀 나가세요. 뭐야? 이런 삐리리 같은 걸 봤나? 내가 너 같은 삐리리 며느리라고 아주 웃긴다 너. 저는 그때부터 시모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놓은 시모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다는 듯이 누워서는 쉴 새 없이 욕을 했어요. 살면서 그렇게 쌍욕을 많이 들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시모 때문에 얼굴까지 새빨개지도록 시모를 끌어내려고 애썼어요.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시모를 끌어내는 저를 보면서 시모는 낙을 쓰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 집에 지분이 있다니까. 1억 내놓으라고 1억. 꼼짝도 안 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시부였죠. 저는 바로 시부한테 영상통화를 걸어서 안방에 대자로 누워있는 시모를 보여드렸어요. 영상통화를 받은 시부는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영상통화는 손녀 볼 때만 하던 시부는 안방에 대자로 누운 시모를 보자 무슨 일이냐면서 소리를 쳤어요. 저는 놀란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머님이 저희 집 안방 내놓으라고 버티고 시위하세요. 아버님이 좀 말려보세요. 이 여편네야, 정신 나갔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4명에 못 살겠어. 집에서 당장 나와. 당신 제발로 안 나오면 내가 끌어내러 갈 거야. 시보는 시모의 모습에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시모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안방을 내놔야만 시모가 나갈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아버님이 호통을 치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군요. 그대로 2시간이 흐르는데도 누워서 입만 열면 1억 내놔라. 이 집에 내 지분도 있다.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뒤 시부가 시모 갔냐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진이 다 빠져서 시부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정말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서 저 정말 경찰 부르고 싶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지금 내가 가마. 조금만 참아라. 미안하다 아가. 저 그때 시부 아니었으면 진짜 경찰 불러서 시모를 끌어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시부모가 안방 차지하고 안방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결국 시보가 구두방 문 닫고 저희 집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시모는 안방에서 코까지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지쳐서 시모를 끌어내지도 못했고 멍하니 앉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만 봤어요. 시부는 저희 집 안방에서 누워있는 시모를 보고는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는 안방에 누워있는 시모를 보고는 소리쳤어요. 이 여편 내가 진짜 치매가 왔나? 정신 나갔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약을 잘못 먹었나?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장 안 일어나? 당신 왔어? 우리 여기서 살자. 여기 방 넓고 좋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주. 여기서 당신이 왜 살아? 당장 일어나, 당장! 시집 와서 사는 동안 저는 시부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호통을 치면서 시모를 타이르는 시부는 봤지만 화가 잔뜩 나서 시모를 다그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시부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나갔어요. 시부는 나가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나가셨고요. 저는 방금까지 있던 일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온 남편은 낮에 있던 일을 듣고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저는 그때 미안하다는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런 말 듣고 제가 잠시 괜찮아지면 뭐합니까? 또 시모가 와서 언제 뒤집어 엎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시댁에도 안 가고 시부랑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제 소식을 듣고는 형님이랑 같이 저희 집을 온 거예요. 얼떨결에 모인 저희는 그날 셋이 시모와 있었던 일을 한없이 털어놨어요. 들어보니까 시모한테 당한 건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시모는 저희 집뿐만 아니라 형님과 동서한테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간섭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동서한테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용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네요. 세상에 자식 키우면서 고생 안 하는 부모가 있나요? 시모는 이상하게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값을 며느리한테 요구했어요. 듣다 듣다 너무 억울해진 저희 셋은 시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시모가 더 심한 것도 요구할 것 같았거든요. 동서한테는 용돈을 요구했는데 저한테는 1억을 달라고 한 걸 보면 나중에는 정말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늘 뿐이셨어요. 물론 그걸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시모랑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시부 말대로 제 명에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날 정말 시댁으로 간 저희 셋은 시부모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형님은 셋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대표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한테 막 하시는 거 참았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단명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참견하면서 화내시면 저희 용돈도 아예 안 챙기고 앞으로 생신도 안 챙길 거예요. 뭐? 내가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할 줄 알고? 요새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산다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해서 내가 더 억울해. 그래, 연 끊어. 연 끊자고. 시모는 되려 적반하장으로 연을 끊자면서 화를 냈습니다. 시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아들 셋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다면서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당신 그만 못해?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 못 살아. 그리고 이거 지금 아들 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당신 사리사욕 채우는 거라고. 며느리 잡으면 아들 고생하는 거 몰라서 이래. 그럼 나 대신 당신이 말하던지. 자식들 잘 키워서 장가 보냈으면 이제 며느리 덕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당신 지금 당장 결판 지어. 시부는 끝까지 며느리 덕 봐야 된다면서 발악을 하는 시모를 보고 호통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결심이라도 한 듯 시모를 붙들고 세 가지를 읊었어요. 시부가 시모한테 고르라고 말한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구두방 정리하고 시부 고향으로 귀농해서 농사 짓는다. 두 번째, 지금 당장 시부와 이혼한다. 세 번째, 며느리들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시집살이 안 하고 잘 지낸다. 시부는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을 말하면서 하나만 무조건 고르라면서 시모를 보챘어요. 그러면서 시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여기서 며느리들한테 사과하든지 나랑 이혼하고 각자 살든지 아니면 아들을 못 보는 저 시골 내려가서 귀농하든지 해기래 당장.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고민할 거 아니면
지금 골라. 얼른 고르지 못해? 시모는 시부의 말에 놀라서 고민을 하더니 하는 수 없이 3번을 골랐습니다. 시모는 성격상 귀농해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진 게 하나도 없던 시모가 이혼도 할 만한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혼한다고 해서 시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나마 시부가 구두방을 하니까 시모는 놀고 먹고 지냈던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심심하면 남의 인생 씹으면서 산다더니 시모가 할 일이 없어서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들한테 집착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3번을 고른 시모는 형님과 저 동서를 보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미안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정말 너희가 잘 살길 바래서 그런 거야. 너희도 자식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봐 어디. 어머님, 자식 잘 살길 바라면 그냥 지켜보셔야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제발 지금처럼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친정 가면 다 소중한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라고 어머님이랑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편한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고집했다. 나도 많이 반성할게. 그동안 어른으로 집안에 분란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저는 시모의 울음 섞인 말에 답답했던 속내를 털어놨어요. 그러자 시모는 목 놓아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어요. 자식 잘 살기 바라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자식들 일에 참견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가끔 친정 가면 저를 아직도 애처럼 생각하시고 제 걱정만 하는 부모가 있는 딸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저를 자신이 키우던 아들을 뺏어온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시부의 지혜로 시모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찾아오거나 다짜고짜 용돈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갑자기 전화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확인하듯이 묻는 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정말로 제 살림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형님과 동서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예요. 남편도 이제야 한시름 덜겠다고 말하더군요. 시부도 이제는 시모 단속하느라 신경 곤두설 일도 없고 정말 모두가 다 편안해졌어요. 시부가 구두방에서 일하면서 꼭 물가에 애라도 내놓고 온 것처럼 불안했던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전화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는 하셨어요. 한 번은 시부가 제게 전화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아가 혹시라도 네 시모가 또 막무가내로 집에 오면 꼭 나한테 전화해. 미안해 하지도 말고 꼭 말해라. 그래야 나도 귀농을 하든 이혼을 하든 해서 새 인생 살지. 아버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요즘에는 정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전화도 자주 안 하시고 정말 편해졌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 있었으면 꼭 편하게 말해라. 나는 우리 며느리들 편하게 지내는 게 최우선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아버지 찬스가 생겼다 생각해. 저는 시부의 말에 든든하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가족들끼리 잘 지내는 것만큼 세상에 큰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큰 분란을 겪은 뒤에 찾아온 평화 덕분에 저는 이제야 평안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70에 자식을 낳아서도 효도를 본다는데 알아서 두면 나중에라도 자식들이 효도 안 하겠나요? 그리고 거창하게 효도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저 서로 의지하면서 다독이면 그것도 가족들끼리의 정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험한 세상에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헐뜯고 살면 그것도 다 말짱 도루묵인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라면 저는 365일 계속해서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저의 재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별일 아닌 일에도 웃으며 지내는 건 다 가정의 평안이 깃들어서 그런 것 같네요. 사연투부에서 이런저런 사연 듣다 보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제 사연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모두가 건강하고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연을 지금 듣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봄꽃이 피는 계절에 모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